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년간 보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수많은 지지자가 몰린 대구 서문시장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 것이라며 보수 재건을 선언했습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육성으로 처음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7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년간 보유한 성남 분당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그동안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됐었는데요. 자택을 내놓음으로써 집값 잡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준의 부담을 지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소식 표선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오늘 매물로 내놨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지난 1998년 3억 6천만 원에 매입해 28년간 보유해온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작년 실거래와 현재 시세보다 낮은 약 29억에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팔아야겠다고 말씀한 지는 꽤 되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이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을 판 돈을 ETF 등 다른 금융 투자에 넣고 퇴임 후 다시 집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가장 고점인 지금 집을 팔고 집값이 낮아지면 그때 다시 집을 사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선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1주택도 투기용은 규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법을 지적한 건데 특히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해왔던 이 대통령이 가능성을 연 겁니다. 50억 보유세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유하던 주택까지 매물로 내놓는 승부수를 던진 건 임기 내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풀이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매물로 나온 분당 자택을 1998년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사서 3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선도직으로 지정된 분당 대장 아파트로 호가는 33억 원에 이릅니다. 시세보다 4억 정도 싸다 보니 매수자가 바로 붙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장동건 기자입니다. 성남 분당 신도시 양지마을 금호 1단지입니다. 수인 분당선 순회 역세권으로 16개 동 918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형인 전용 164제곱미터를 1998년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3억 6천만 원에 매입해 28년간 보유 중입니다.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인천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24년간 실거주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사를 하면서 매물로 내놨지만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매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이후 인근 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24년 11월에는 분당 재건축 선도직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집값 상승과 맞물리며 아파트 값은 가파르게 뛰었고 이 대통령이 보유한 평형은 현재 호가가 33억 원에 달합니다. 61평이 지금 33억의 호가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우면동 아파트를 4억 원 낮추어 내놨을 때는 수시간 만에 거래가 성사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전부터 거래를 해왔던 민주당 시의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만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부동산 업자 중에 민주당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만 내놔요.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까지 시세보다 낮게 매물로 내놓으면서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진들도 본격 매도 행렬에 합류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까지 부동산 정상화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앞으로 얼마나 높아지게 될까요? 만약 미국 뉴욕 수준으로 세율이 올라가면 강남 고가 아파트는 보유세가 최대 4배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000세대 서울 반포동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60억 8천만 원에 거래된 전용 84제곱미터를 소유한 1주택자는 작년에 보유세로 1,820만 원을 냈습니다. 시세 대비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0.3%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평균 0.1%대로 1에서 1.5%인 미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자까지 보유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밝히면서 실효세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효세율이 1.1%인 미국 뉴욕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위 아파트는 보유세가 6,68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수단으로는 장기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비율을 축소하는 게 우선 거론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윤석열 정부 때 내렸던 공시가격 중 세금 부과 비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시세 반영률, 즉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격 자체를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로서는 보유세가 높아지면은 주택 수나 규모를 줄이는 주거 다운사이징 흐름이 가속화될 수. 다만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올해는 이미 확정 단계여서 당장 큰 폭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율을 포함한 보유세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올해 여름쯤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엔 수많은 인파가 모였고 한 전 대표는 보수 재건을 외쳤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구름대처럼 가득 메운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제명 이후 첫 공개 행보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은 한 전 대표는 보수 재건을 내세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대구에서 보수의 재건을 출발해야 됩니다. 이곳 서문시장 골목골목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인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장에서 한 전 대표를 만난 지지자들은 당으로 돌아오라고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국민의힘에 복귀하셔서 또 새로운 의견을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으시도록. 저는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을 포함한 친한계 의원들도 합류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을 두고 당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한 전 대표는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넜는데 자신을 이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윤석열 노선을 견제하는 세력이 저를 제명까지 했겠습니까?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에선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인 윤어게인 세력까지 규탄 집회에 나서며 한때 충돌이 우려됐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덧셈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장동혁을 떠나가 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노인들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갈등이 있는. 그게 싫다는 저쪽을 구사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한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구를 시작으로 한 전 대표의 공개 행보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 안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은 지금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밤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한 전 대표는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당 밖의 환호와는 달리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터져나왔습니다. 제명 이후 사실상 첫 공식 행보인 대구행을 두고 민심 행보가 아닌 자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멀리 보고 크게 보면 지금 행보가 큰 도움이 되겠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지도자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서사가 만들어져야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아닌 당을 위한 정치 행보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조용히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현장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자세로 한동훈 후보가 나서주면 우리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여당의 사법 악법 강행 처리보다 당의 갈등만 부각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나 홀로 새과실을 하는 얄팍한 자기 정치에만 매몰된 이들 때문이라고 사실상 한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대구는 외지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곳이라며 한 전 대표의 대구 지역 재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한 견제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재건의 중심이 되려면 민심과 당심을 얻는 것 말고도 당내 우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분을 틈타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대구 지역 후보로 김부겸 전 총리의 차출도 거론됩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구 경북 통합법 무산 위기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 대표는 회담 요구에 답이 없고 국민의힘은 반성 없이 민주당의 통합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일단 석고 대지하고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대구 경북 시민 도민들께 먼저 싹싹 빌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주 법사위를 열어 대구 경북 통합법을 처리하라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구에 필리버스터나 취소하라고 응수한 겁니다. 행정 통합을 놓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사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당과 야당 지지율이 동률을 보인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구 경북 단체장으로 과거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김부겸 전 총리 차출론도 거론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후보군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이시죠. 당원들과 당에서는 김부겸 총리께 좀 출마해 주십사라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사이 김부겸 차출론에 불을 지피며 틈새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을 떠난 지 3년 만에 복당을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사건의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열흘 만인데요. 당장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경쟁, 나아가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복당 소식이 발표된 직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3년 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을 떠난 송 전 대표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열흘 만입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탈당 이력에 대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의 요청으로 되어서 복당이 된 것뿐만 아니라 20% 감산,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을 제가 근절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MBN에 원래 탈당은 징계 회피 목적이 많은데 송 전 대표는 깨끗하게 무죄받고 오겠다고 한 점이 정상 참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인천 계양을을 두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원래 살던 곳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송 전 대표의 복당은 민주당의 당권 경쟁 구도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차기 당대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송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접전을 보였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출판 기념회를 열며 광폭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자, 정치톡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도록 하죠.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먹방을 찍는 듯한 모습을 가운데 두고 한쪽엔 잘났다, 한쪽엔 배신자, 칭찬과 비난이 같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국수 골목을 찾은 한동훈 전 대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국수 골목 바로 약 2주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똑같이 찾았던 곳입니다. 애겼다란 말이 말랐다는 뜻이야. 너 왜 이래 애겼노? 뭐 이런 얘기. 한 상인과도 만났는데 한 전 대표에게 뭐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야, 잘났네. 장동혁 꺼내지. 제명 숙청시키자, 숙청. 하지만 한 전 대표도 과거 장 대표가 들었던 것처럼 쓴소리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런 모습이었군요. 그런데 저 국수골목은 아마 일부러 찾아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몸싸움 직전. 이건 뭔지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국회 모습인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발단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격앙된 여야 의원 10여 명이 뒤엉키며 몸싸움까지 갈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박선원 의원이 적절치 못했다고 경고하는 과정에서도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서로 비속어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면서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선원 의원은 이들을 뒤로 한 채 퇴장했습니다. 어째 국회는 갈수록 조금 더 거칠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자, 이번에는 키워드가 아니고 마지막 장면을 보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혜경 여사인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볼 하트를 하고 있네요.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네, 어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예. 아이들과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티키타카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요. 그러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굿즈를 든 이 대통령은 볼아트를 하며 빵 터지기도 했고요. 한 아이는 이 대통령 옆에 착 붙어서 함께 관람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비서관이 잘 달래서 보냈습니다. 관객들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혁,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 부르는 법안 3건의 국회 처리가 막바지 수순입니다. 사법부 우려와 반발도 상당한데 오늘은 사법부 2인자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주재하며 사법개혁 3법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하지만 민주당의 강행으로 법 왜곡죄에 이어 사심제 논란의 재판 소원법까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박 처장이 임명 40여일 만에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다며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3법 강행에 대한 반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걸로 풀이됩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법원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회의에서 사퇴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다며 법 통과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겠냐고 언급했습니다. 박 처장의 사퇴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퇴할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 질서가 붕괴할 것인데 방관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폭력에 대한 법원의 항복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법 강행에 이어 사법부 2인자의 사퇴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를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했던 30대 여성 운전자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프로포폴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황지원 기자입니다. 흰 옷으로 상반신을 덮은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합니다. 프로포폴과 주사기 어디서 구하셨나요? 브리치 운전자분 다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 없으세요? 잠시만요.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추락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여성의 차량에선 프로포폴 용기와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 등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튿날 여성을 긴급 체포해 사고 경위와 약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수면 마취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고 정신과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프로포폴 소지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여성을 상대로 프로포폴과 주사기 입수 경로 파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또 연예인 대리 처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가수 MC몽이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가수 MC몽 씨가 전직 매니저의 이름으로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이면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MC몽이 전 매니저 이름으로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졸피뎀은 의료기관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와 복용이 가능한 마약류입니다.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타인 명의로 처방받거나 이를 제3자에게 건네는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때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전의 한 경찰서에 배당됐고 이후 MC몽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5일 날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넘어갔어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요지로 묻길래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에 대해 MC몽은 MBN에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리 처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뒤 MC몽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주유소 커피 자판기에서 자칫 손님이 함께 마실 뻔한 나사못이 발견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자판기 판매업자가 일부러 벌인 일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 한 주유소입니다. 운전자 쉼터로 모자 쓴 남성이 들어오더니 손에 든 무언가를 커피 자판기 안에 넣습니다. 자판기 뒤에 있는 부품도 떼버립니다. 잠시 뒤 주유소 직원이 나타나자 남성은 가방을 챙겨 사라집니다. 해당 주유소입니다. 화면 속의 남성은 이 커피 자판기를 주유소에 판매했던 자판기 대리점 사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이 자판기 안에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나사못이었습니다. 커피 원두를 분쇄하는 장치에서 발견됐습니다. 화물차 기사분들이 수리료 왔다 가는 업체인데 혹시라도 나사가 갈려가지고 쇳가루라도 섭취를 했으면 큰일 날 뻔 봤죠. 남성은 하루 전 해당 주유소에 커피 자판기가 고장나 수리하러 왔는데 출장비를 당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에 사업장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도 자판기가 고장이 나서 같이 수리해가지고 합산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가니까 저는 황당하죠.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 측은 커피 자판기 업자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예, 논란이 되는 사건 사고 알아보는 사건 추적 시간입니다. 주진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예, 주 기자 첫 번째 사건 바로 가보겠습니다. 생후 3개월이면 떡국을 먹을 시기가 아닌데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아이에게 떡국을 준 엄마가 있었나요? 네, 아기에게 이렇게 위험한 음식을 먹이고는 이것을 SNS에 공개한 아기 엄마 있었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기 엄마의 SNS 보실까요? 유명 가수가 아기의 얼굴을 긁었다며 얼굴 위의 상처를 보여주죠. 다른 사진에서는요, 떡국이 담긴 작은 그릇에 아기 숟가락이 보이는데 떡국을 먹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 아기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아기한테 국물을 먹이면 안 된다. 무슨 짓이냐. 아기가 작고 너무 아파 보인다며 댓글들이 난리가 났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함께 현장 출동을 같이 하죠. 확대가 있다고 보면 분리부터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다음 키워드가 엄마 접근 금지군요. 이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정말 있었는지 살펴볼 것 같은데 그런 정황이 정말 있었다고 합니까? 네, 아기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기를 위탁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분리를 한 건데요.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댓글에서 지적을 했듯이 아기가 좀 작고 창백해 보이고요. 또 육아수첩에는 떡국이나 요플레 등 먹어서는 안 된 것들이 적혀 있었고 예. 유명 가수를 언급하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모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결론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부디 아기가 잘 자라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매달려 끙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차량에 매달려서 정말 끙끙대고 있네요. 뭐 사고라도 난 건가요? 네, 사실 이런 모습을 보시면 사고가 났나 싶으실 것 예.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잘 한번 보시면요. 눈이 펑펑 내리는 건데 이것을 맞으면서 한 남성이 차에 매달려 방향을 바꾸려는 듯 자꾸 힘을 줍니다. 네. 왜 그런지 천천히 보니 승합차 차량이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는데 차량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아하. 실제 이 사람을 만나서 당시 상황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운전하시는 분이 차 납품하러 오셨더라고요. 눈이 많이 와서 오르막에 못 올라가서 다시 돌아가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제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치우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천천히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100m를 가기 위해 1시간 동안 매달렸던 이 남성 공무원이었습니다. 사고는 막아야 하니까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예, 선뜻 나선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데 이 공무원 김효진 씨 이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육성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아니면 미국 내부를 겨냥한 여론전인지 의구심은 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쿠팡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무려 97%나 줄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은 지난해 49조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지만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분기 성적은 달랐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97% 급감했고 당기 순손실 역시 377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쿠팡은 정보 유출 사태가 매출 성장률을 비롯해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4분기 활성 고객 수는 직전 분기 대비 1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신뢰 하락에 대한 위기감 때문인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I want to apologize again for the concern and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김 회장이 우리 국회 출석 요구도 무시하고 서면 사과로만 일관했던 만큼 국내 소비자가 아닌 미국 투자자를 상대로 이같이 언급한 걸 두고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롤드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는 정보 유출이 회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책임 축소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This was a crime committed by a former employee against Coupang and against our customers.
쿠팡이 관세를 고리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번 사과가 미국 내부를 대상으로 한 여론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요구한 지 19년 만입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학계 등에선 안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구글 지도로 서울 중구의 매경 미디어 센터에서 광화문까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노선만 나올 뿐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와 달리 차량 내비게이션과 도보 길 안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글 지도로도 자세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구글이 요구한 1대 5천의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군사 보안 시설은 가리고 좌표 표시는 제거하는 조건입니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지도 반출 요청을 해왔지만 정부는 안보 문제 이유로 줄곧 불허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와 학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고정밀 지도를 해외 기업에 대가 없이 내주면 국내 지도 산업이 위축되고 데이터 주권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 10년간 누적 피해가 점점 매년 점점 커져서 합산을 하면은 최대 197조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글이 정부 협의 등을 거쳐 6개월 뒤에 새 지도 서비스를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구글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다음 주 3월 3일은 3이 2개 겹친다고 해서 삼겹살 데이라고 합니다. 삼겹살 소비가 늘어나는 대목인 만큼 할인 행사도 많은데요. 한돈과 수입산 모두 반값에 나온다는 소식에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광장에 삼겹살 장이 섰습니다. 제주와 강원 등지에서 온 한돈 2kg이 5만 원.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삼겹살을 1+1으로 반값에 할인해 파는 겁니다. 평소 볼 수 없는 착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지기도 전에 140명의 소비자가 몰리는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고기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싸고 괜찮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한돈몰과 전국 한돈 인증점,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삼겹살과 주요 부위를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 데이 우리 한돈으로 양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3사는 수입산 삼겹살을 평소에 절반 가격에 내놨습니다. 이마트는 정상가에서 반값 이상 내린 100g당 880원에 내놨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100g당 990원에 선보였습니다. 가격 어디서 보시고 이렇게 일찍 오시게 된 거예요? 저 핸드폰으로 와요, 문자로. 그래서 그거 보고 집사람이 오늘 고기 좀 사자 그래서 오게 됐어요. 한돈 자조금은 청주 서문시장에서도 반값 한돈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 격일이나 일주일에 이틀 정도 종일 굶는 방식인데요. 체중 감량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한범수 기자가 사실 확인해 드립니다. 30대 후반 최모 씨는 출산 이후 한 달 동안 5kg가량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비결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고 실제로 체중의 감량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긴 한데. 간헐적 단식은 먹는 시간과 공복 시간을 의도적으로 나누는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격일 단식과 일주일에 이틀 단식, 하루 16시간을 공복으로 두는 단식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다국적 연구진이 성인 22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표준 식이요법과 간헐적 단식을 비교했습니다. 차이는 불과 0.33%포인트로
몸무게가 100kg이라면 0.33kg 더 감량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단식의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식 이후 뇌에서 보상 회로가 자극돼 폭식을 하면 살이 더 찔 수 있습니다. 단식 과정에서 지방과 함께 근육이 빠질 수 있고 쓸개즙을 저장하는 담낭에 결석이 생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탈모나 변비나 이런 다양한 신체 증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일부 효과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백악관이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미국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촉듯이 정책을 처리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악관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관건은 두 정상 간의 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I get along with him really well. I think he has a country of great potential, tremendous potential. 특히 다음 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북미 대화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의 북핵 수석 대표인 정현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워싱턴을 방문해 북미 대화 지원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할지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무대 9차 당대회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세 번째 당대회였는데 지난 두 차례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손성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에서 당대회는 지난 5년을 결산하고 향후 노선과 권력 구도를 공식화하는 최대 정치 무대입니다. 지난 2016년에 열린 제7차 당대회. 36년 만에 열린 행사에서 당시 30대 초반이던 김정은 제1비서는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며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5년 뒤 열린 제8차 당대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 5개년 계획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군사력 강화를 천명했고 노동당 총비서에 오르며 권력 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9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총비서로 다시 추대되며 지난 5년간 국방과 경제 전반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핵 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라고 못 박으며 핵무기를 협상의 수단이 아닌 체제의 근간으로 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인적 재편입니다. 빨치산 2세대의 상징으로 불렸던 최룡해를 비롯한 당 중앙 원로 인사들이 이번 중앙위원 명단에서 대거 제외됐습니다. 집권 15년 차에 접어든 김 위원장이 선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사실상의 세대 교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대도 다하지 못한 국방과 경제의 병진 완성을 김정은 위원장 자신만이 해냈다는 자부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본격화를 선언한 만큼 한반도 정세 역시 새로운 긴장 국면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얼마 전 군 서열 2위를 날린 중국이 이번엔 군 장성 9명을 추가 숙청했습니다. 이처럼 군부를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는 시진핑 주석이지만 서민들에겐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민해방군 최고 계급인 상장 5명을 포함한 장성 9명의 대표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구체적인 해임 이유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난달 낙마한 군부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의 부주석에 대한 후속 숙청 작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은 총부에서 나온다는 중국이니만큼 남아있는 장유샤 세력을 드러내고 시진핑 주석의 인맥으로 군 지휘부를 재편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会议表决通过了全国人大常委会代表资格审查委员会关于个别代表的代表资格的报告. 시 주석은 군부에 가하는 강력한 압박과는 달리 서민들에겐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연휴였던 지난 춘제를 전후로 여러 곳의 현장을 시찰하면서 민생 행보에 나선 겁니다. 我也很关注你，希望你们都能够生活得好，工作得好。我们的党委政府一定要。 시 주석이 10년 넘게 일반 가정집을 방문한 기록을 담은 책을 최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군 숙청과 부진한 경제 상황 등으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닷새 앞둔 만큼 시 주석은 군에겐 채찍을, 서민들에겐 당근을 주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 사건의 파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까지 번졌습니다. 의회 비공개 조사에 나선 힐러리 전 장관은 트럼프 구하기용 정치 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 연루 의혹과 관련해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비공개 조사에 출석한 힐러리 전 국무장관. 이번 조사는 정치적 연극에 불과하다며 앱스타인과의 만남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I never met Jeffrey Epstein, never had any connection or communication with him. I don't know how many times I had to say I did not know Jeffrey Epstein. 조사에 앞서 SNS에 자신의 모두 발언을 미리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가 앱스타인 의혹과 연루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자신을 증언대에 세웠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문건에 더 많이 등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화당은 힐러리 전 장관이 답변을 피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The number of times that she said, "I don't know, you'll have to ask my husband," was more than a dozen, and I'll. 피해 여성들과 민감한 사진이 이미 공개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곧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앱스타인 파일 공개 파장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물리학자인 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 유족들은 해당 여성들이 호킹과 어디든 함께 다녔던 간병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선 보이콧 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아예 한국산 제품과 콘텐츠를 불매하는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한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 K-팝 아이돌 밴드 공연 현장. 갑자기 객석에서 야유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반입 금지된 이른바 대폭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도하던 한국 팬과 현지 팬 사이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 팬들이 퇴장 조치를 받고 상황이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현장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며 현지인들에게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자 한국 누리꾼들이 나섰고 결국 두 나라 누리꾼들 사이에선 서로를 조롱하는 댓글과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팬덤 간 충돌이 국가 간 상호 비방전으로 번진 겁니다. 급기야 동남아시아 국가와 형제를 합친 해시태그 시블링이 등장하면서 집단 행동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 때 응원과 연대의 상징이었던 해시태그가 이번엔 한국 누리꾼에 맞서 동남아 국가들이 뭉친다는 의미로 변한 겁니다. Hey, denger ya, idol kalian tanpa netizen Indonesia bisa apa?
일부 동남아 팬들은 아예 한국산 제품과 K-팝 등 문화 콘텐츠를 불매하는 보이콧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인종차별적 대우를 겪은 경험담까지 더해지며 반한 감정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후반에 이제 편가르기 싸움 같은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혐오 감정을 더욱더 부풀린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한 걸음 좀 떨어져서 좀 생각할 필요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SNS가 익명이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쓰는 경향도 있다며 인터넷 특수성을 타고 혐오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시민들의 총을 겨눈 이민 단속 당국의 대처가 논란이 됐죠. 이번엔 시각장애를 가진 난민을 길가에 방치해 사망케 하자 또다시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길을 잃은 채 거리를 배회합니다. 지난해 미국 버팔로에서 체포된 뒤 풀려난 미얀마 난민입니다. Drop it! Put it down! Put it down! You're gonna get tased! I'm gonna tell you one more time! I'm gonna tell you one more time! No! 남성은 영어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으로 위협 의도가 없던 걸로 확인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국경 순찰대가 이 남성을 보도에 방치하면서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ut the last words that he said to his translator was, I want to go home and have home-cooked meal. And he did not get that. 복면을 착용한 남성 여럿이 어딘가로 황급히 달려갑니다. 잠시 뒤 흰옷을 입은 남성을 납치하더니 무차별 폭행까지 가합니다. 지난주 80대 납치 사례에 이어 또 한 번 납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납치 이틀 만인 현지 시각 어제 경찰이 용의자 주택을 급습해 피해자를 구했지만 이딴 납치 사건에 호주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남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산을 피해 달립니다. 거침없이 쏟아지는 물줄기에 나무들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브라질 남동부에서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폭우에 산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37명이 숨지고 30명이 실종됐는데 추가 산사태 위험으로 구조 작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의 9조 원을 투자합니다. 로봇과 AI를 비롯해 미래 산업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선 회장의 손을 맞잡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월 국내에 약 12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첫 프로젝트가 바로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수소, 로봇 등 미래 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합니다.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의선 회장님을 비롯한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 여러분 재삼 감사드립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축구장 약 160개 크기, 112만 4천 제곱미터 새만금 부지에 투자하는 금액은 약 9조 원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인 5조 8천억 원을 들여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국내 최초의 로봇 제조 공장도 세웁니다. 또 수소와 태양광 발전 시설에도 집중 투자해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AI와 로봇, 에너지가 융합된 완성형 산업 생태계 AI 수소시티가 조성됩니다. 새만금 AI 수소시티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 상징이자 향후 세계 스마트시티 건설에도 수출될 국가대표 모델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주 상징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기업을 발전시킬 것이냐 할 때 미래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땅 위에 들어서는 미래 산업. 현대차그룹은 이번 새만금 개발을 통해 자동차 생산 기업을 넘어 AI와 로봇 등 미래 기술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꿉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하루하루가 벼랑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매달려 볼 최후의 수단, 형사 재판까지 가도
이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0년 이혼한 송미애 씨는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한 푼도 받지 못하다 강제 절차에 나섰고 그제야 전 남편이 건넨 돈은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직 받아야 할 양육비가 1억 원이 넘고 2년 전 척추골절로 더는 일하기 어려워진 송 씨는 전 남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몸은 아프고 살기가 너무 막막하고 다들 끝까지 해보는 거죠. 뭐 우리 딸한테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요. 운동화가 뒤꿈치가 헤어져서 구멍이 났는데도 사달라 소리를 안 해요. 문제는 마지막 수단이나 다름없는 형사재판에서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내리는 관행까지 있습니다. 양육비 위반과 관련해 최근 2년 동안의 판결문 32건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실제 징역을 선고한 경우는 10건에 불과했고 사회봉사가 8건, 벌금 3건 순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무죄였습니다. 징역형은 4개월이 4건, 3개월이 2건, 6개월이 1건, 9개월이 1건이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1년은 1건밖에 없었습니다. 벌금형 역시 미약해 500만 원이 2건, 1건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형을 피할 정도만 양육비를 지급해 재판부의 선처를 유도하는 꼼수가 판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제3범죄인 업무상 배임과도 유사한데 형량은 차이가 큽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재산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아동학대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좀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좀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고. 지급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는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무결점 바둑의 대명사 박정환 구단이 매경미디어 주최 제1회 신한은행 세계기선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초대 바둑 신선 자리에 오른 박정환 구단은 5년 만에 메이저 대회 정상을 되찾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첫 대회부터 역대 가장 많은 4억 원의 우승 상금을 내걸어 세계 최고의 바둑 대회가 된 제1회 신한은행 세계기선전. 초대 바둑 신선 자리에 오른 주인공은 한국 랭킹 2위 박정환 구단이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중국의 왕싱하오 구단과의 결승 3국에서 230수 만에 불예승을 거두고 최종 전적 2대1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우승자에게만 주어지는 K-팝 데모노터스의 사자보이즈를 떠올리게 하는 기선복을 입고 활짝 웃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착용해 보는데요. 우승해서 꼭 착용하고 싶었거든요. 또 착용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박정환 구단은 이번 우승으로 5년 만에 세계 메이저 대회 정상을 되찾으며 부활을 알렸습니다. 2010년 최연소 구단이 된 이후 10년 가까이 한국 바둑 최강자로 군림하다 2020년 신진서 구단에게 1위 자리를 내줬는데 이번 대회 신구단을 꺾은 왕싱하오를 제압하고 우승해 더 뜻깊었습니다. 5년간 좀 세계대회를 도전했지만 좀 약간은 벽에 막힌 것처럼 잘 안 되고 안 풀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응원해 주셔서 이긴 것 같고요. 안방에서 열린 초대 대회에서 한국 기사 박정환 구단의 우승으로 마무리된 이번 대회는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내일과 3일절인 일요일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내일 밤 강원 영동에는 비나 눈이 오겠고 일요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눈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8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전까지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남부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밤부터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 서울이 2도로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17도, 대전은 1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7도, 대구는 14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아침과의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